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단일화 내용 끝에 대선 레이스를 본격화한 김 후보가 전통 지지 기반에서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봅니다. 손효정 기자. 네, 대구 서문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조금 전 이곳 서문시장에 도착해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적힌 팻말과 태극기를 들고 김 후보를 이름을 연신 연호했는데요. 김 후보가 도착하자 이름을 연신 열고 잠시 뒤 김 후보는 제 뒤로 보이는 무대에서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김문수 후보는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중앙 선대위 닻을 올린 뒤 대전에 이어 이곳 대구까지 방문하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김 후보의 첫날 행보, 경제와 안보로 요약됩니다. 가락시장에서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성을 밝혔고 혁신적인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 대전환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대전 현충원에선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 천안함 용사들의 묘역 등을 참배한 데 이어 출정식에선 자유통일 기치를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 시작될 연설의 핵심도 민생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최근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이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를 선거운동 첫날 찾은 것도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와 단일화 갈등으로 실망한 유권자들을 달랠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단일화파 인사들에게 손을 내밀며 통합과 끌어안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단일화를 주도하거나 찬성했던 인사도 선대위에 기용하며 당내 기반을 다진 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후보직을 두고 경쟁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데다 당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통합 과제까지 떠안은 김 후보는 내일도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지지율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서문시장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네, 오늘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대선까지 22일 앞둔 오늘의 전국 상황을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열린 겁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관전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이번이 조기 대선이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반면에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대세론을 형성한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 별다른 지금 걸림돌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의원 확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후보의 이런 대세론이 계속 유지될 건가? 이게 첫 번째 관측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내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일 동안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로 자체 후보를 선출해 놓고도 당이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고 또 김문수 후보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그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과연 그런 그 우여곡절과 내홍을 딛고서 과연 국민의힘이 이제 결집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당 내부적으로 보면 아직도 통합은 좀 요원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관측 포인트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준석 후보가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아직 여론조사에 그 잡히는 그런 데이터로서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보수 정당의 자중질환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약진할 거냐. 당장의 이제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어떤 그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할 거냐. 요 세 가지가 초반에 가장 큰 관측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드라마도 이제 이런 각본 없는 드라마 보는 사람들은 정말 속된 말로 재밌었다는 얘기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 좀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과연 1위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재명 후보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비슷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유해창 후보가 DJ 정부 내내 5년 내내 1등을 하다가 선거날 딱 하루 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3년 내내 지금 이기고 있는 1등 후보라고 좀 뽑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 기세를 그대로 이어서 선거날 1등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아까 해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사법 리스크가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고를 연기한다고 파기환송심에서 지금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선 만약에 됐다고 가정하면요. 당선되고 나서 약 보름 뒤에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이 후보를 과연 국민들이 선택을 할 것인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지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각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제 3파전인데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팽팽하게 접전을 벌린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면은 이준석 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국에서 이준석 후보가 어느 쪽과 단일화 하느냐, 이게 가장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고,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요 바로 TV 방송 토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방송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화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흥분하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거짓말했던 게 경기도지사실도 있었고 또 후보자실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송 토론에서 또 어떤 설화가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아마 좀 기대한 우려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정도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주말 국민의힘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갈등이 대선 후보 교체를 반대한 당원 투표로 일단락이 됐는데 이 당원 투표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당원 투표 결과 사실 저는 좀 예상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당원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좀 표를 좀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얘기가 나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덕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인데도 여론조사에서 2등을 해왔거든요. 3등 후보가 제법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3등에서 이길 것이 아니라 2등에 올라가서 적어도 단일화된 후보 하나로 내세워가지고 1등과 경쟁하자, 이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과 국민들이 그래서 이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건데 막상 단일화 협상 과정 속에서 당 지도부가 거칠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민주적인 절차를 좀 거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국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거친 방식의 단일화, 이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좀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민주적인 어떤 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제동이 걸린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단일화는 바랐지만 이런 식은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선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의 최종적인 의사표현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의힘의 그 쌍권 지도부가 의도했던 바는 새벽에 기습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로의 그런 갈아끼우기, 굉장히 무리한 방식이죠. 대한민국의 정당사에 없었던. 그걸 통해서 단일화를 바라는 당원들이 그걸 추인해 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굉장히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당원들에 대한 그 여론조사 투표의 성격이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교체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서 지도부의 이런 식의 무리한 후보 교체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성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의 거부감이 표출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는데요. 권영세 위원장이 그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책임의 한 축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정쩡한 봉합이죠. 때문에 제가 통합이 아닌 봉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이 여전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지난 경선의 차점자였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선대위에도 결합 안 하고 선거운동에 결합을 안 하고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사실상의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계엄 탄핵에 대해서 진솔하게 성찰 반성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등 기존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언행에 대한 성찰,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내에 상당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이른바 지난 경선의 차점자인
한동훈 후보 측의 선거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내에서도 이른바 빅텐트나 통합이 안 되는데 당 밖에 있는 이준석 후보 등과의 통합이나 빅텐트는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자유통일당의 후보라든지 이른바 극우 빅텐트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당원들이 원하던 그런 빅텐트하고는 거리가 먼 빅텐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열었고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새벽 5시 가락시장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0시에 제일 먼저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첫 번째 유세를 벌였습니다. 각각 후보들이 다 시간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 달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청계 광장에 나간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이제 그동안 성남시장부터 해서 경기도에서 올 때까지 했었던 광장에서 이제 이끌어왔던 어떤 본인 지지율을 그대로 이어서 광장 정치를 뒤에 등에 업고 대선을 치르겠다 그런 의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그 탄핵 관련돼 가지고 광장에서 충돌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노총 이제 지지자들도 등에 업었었고요. 이제 그런 세력들을 품고 가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락시장에 간 거는 이제 가락시장은 이제 서민들이 주로 활용하고 일상적으로 늘 이제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경기도지사 시절 8년 동안 도정을 아주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를 잘 조성해가지고요. 파주, 판교 이런 테크노밸리 등등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곧 경제다. 경제에서는 내가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어서 서민들과 함께 민생을 잘 살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아마 여수 산단을 갔는데 이제 마흔이라는 젊은 나이에 산업단지에 가서 우리나라 이제 산업이 이제 경제 성장 이끌고 있는 핵심 구에 가서 본인이 경제에 좀 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에 대한 비전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장소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각자가 준비된 만큼 또 각자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찾아서 첫 선거 운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이제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계엄을 막고 탄핵을 이끌어낸 그런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었던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이걸 이제 첫 선거 운동의 시작으로 삼은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번 그 대선은 결국 헌정 수호 세력과 그리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다. 요거를 집약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출발이 늦고 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첫날 기획이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가장 쉽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럼으로써 민생, 서민, 경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화면으로 전달되는 바만 보더라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의 이름이 써진 지금 유니폼마저 입지 못했잖아요. 어수선하게 준비가 안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그 여수 그 산단 같은 경우가 그 석유화학공업의 중심지인데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제조업이 어렵고 석유화학공업이 어려운데 그 현장을 찾아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본인이 어쨌든 미래 경제, 대한민국의 먹거리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후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새벽에 0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누구보다 선거운동을 일찍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가 어쨌든 준비된 만큼 각자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이 선거를 시작할 건가 그에 따라서 오늘 첫 일정을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먼저 그리고 다음에 이후에 동탄에 간 이재명 후보는 또 유능한 후보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대통령실로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성남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준 성과를 보면 이제 주로 배당이나 무상 이런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청년 배당이라든가 또는 무상 교복 또는 이제 토지 배당. 이제 이런 무상복지제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과연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성장하고 나서 그 과실을 사회에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한 부분이 되는 건데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과연 경제를 이끌 수 있느냐 경제를 이끄는 것은 이제 결국은 산업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성과죠. 이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이제 무상 분배라든가 어떤 복지 혜택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후보라고 내세운 것을 보면 아마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줬던 이제 재난지원금 기본 재난지원금 이제 줬던 것들 그런 거 2조 7천 원인가 줬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경기도 도정은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있었는데 2심에서도 벌금형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는 영향을 줄까요? 뭐 좋은 그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어쨌든 1심 선고하고 동일한 선고가 나왔고 그 검찰 측과 그다음에 피고인 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는데 근데 조금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10만 4천 원 식사 대접을 한 거 가지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물론 각각의 독립적인 사건이고 그 사건에 따라서 수사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그 김건희 씨의 각종 논란과 비교해 본다면 과연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을 편의적으로 행사한 게 아닌가, 자의적으로 행사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고 어쨌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를 가지고 거기에 추정을 덧붙여서 이런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이게 죄형 법정주의에 과연 부합하느냐 이런 이의를 변호인단이 제기했습니다만 수용이 안 된 상황이에요. 결국에 이제 상고심으로 가서 법리적인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정됐던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의 결과를 뭐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그건 뭐 감수하고 선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은 아닙니다. 본인에 대한 판결은 아닌데 이렇게 부부가 동시에 한 분은 이제 상고심에서 벌금을 또 받고 본인 후보자 본인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가 모두 이렇게 사법적으로 안 좋게 얽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아마 따가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이제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입장을 밝게 되지 않겠느냐. 뭐 과일이라든가 청담동 샴푸라든가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인에 대해서는 이제 법카 유용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참에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래 공직선거법을 어겨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데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뭐 당장에는 영향은 없고요. 다만 이제 김혜경 여사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금 연설을 할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해 봅니다. 네, 이곳 서문시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첫 유세. 공식 선거운동 첫날 오늘 새벽에 김 후보가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었고요. 지금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이 잠깐 끊겼습니다. 저희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상이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또 호응도 적잖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앞서서 저희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했을 때도 지지자들이 상당히 모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통신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송파 가락시장에서는 옷이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안 적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잠깐 봤을 때는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선거운동복 입고 나왔네요. 새벽에는 좀 준비가 덜 됐던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좀 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그 어수선함이 있어요. 그 어수선함을 지금 다 극복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런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선거는 우리 편을 최대한으로 뭉치고 그리고 이제 상대의 지지를 넘나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확장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진영을 보면 우리 편이 최대한 뭉쳤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경쟁했던 후보들 중에 홍준표 전 시장께서는 탈당하고 미국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여전히 뭐 국민의힘의 이 경선의 자중질환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 또 한동훈 후보 차점자였던 분도 지금 선거운동에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덕수 그 단일화를 다투던 후보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습니다만 고사했습니다. 과연 한덕수 후보가 뭐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덕수 후보가 정말 자기 선거처럼 두 팔 걷어붙이고 김문수 후보의 선거에 도움이 될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외연 확장을 꾀하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오늘 선거운동 동선만 봐도 그랬습니다. 사실 대구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진이고 아성 같은 곳이에요. 굳이 첫날 거기 안 가도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얻을 그 플러스 알파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가장 쉬운 곳부터 동선을 잡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범보수권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이제 막판 변수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오늘 한 얘기를 들어보면 단일화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부정적으로 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인생을 걸고 처음으로 대선이라는 큰 무대에 올랐는데 본인도 아마 궁금할 겁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얼마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스텝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개혁신당의 어떤 외연 확장에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먼저 단일화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거나 또는 긍정적인 신호를 낸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 자기 표가 얼마나 올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단일화를 부인을 해야지 이준석 후보가 순수하게 자력으로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표심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인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가면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팽팽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때 이준석 후보가 어느 쪽 편을 들어주냐 따라 가지고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측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준석 후보를 물밑에서 접촉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양쪽에서 전부 다 이준석 후보의 몸값이 높아진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탁월한 선택인 거지만 결국은 단일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 단일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석 후보는 양자 구도가 삼자 구도에 비해서 나을 게 없다고 계속 얘기하네요. 그렇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 초반인데 자꾸 무슨 빅텐트 단일화 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거 캠페인의 방해 요인이거든요. 때문에 거기에 응하거나 그에 호응하는 모습을 전혀 보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반사이익은 이준석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탄핵 계엄 이 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김문수 후보하고 TV 토론 등에서 부딪힌다면 오히려 보수층 표심이 개혁신당과 본인에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번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유의미한 득표, 여기서 유의미한 득표라 하면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선거 이후에 보수 재편 과정에서 본인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저는 깔려 있다고 보고 더더군다나 김문수 후보는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이준석 그 후보가 그동안에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싸워왔던 그에 대해서 불분명한 모습을 보이거나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단일화를 하는 건데 이준석 후보가 정치를 이번만 하고 말 게 아니라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로서는 끝까지 완주하는 게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가장 득이 되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기는 선거다. 본인이 힘을 합쳐줘서 이길 수 있는 선거라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데이터로 보면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단일화를 해서 본인이 내세웠던 가치, 원칙 이런 것들을 흐리멍텅하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선명성을 내세우면서 완주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개혁신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홍이 극에 달했던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개혁신당 당원이 3,000명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내홍으로 이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이준석 후보 측 혹시 두 자릿수 이상 득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선거에 나선 사람은요 모두 다 내가 이번에 당선될 거다라고 강한 믿음 속에서 선거를 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선거를 완주할 수가 없죠.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두 자릿수, 저는 뭐 이준석 후보가 목표를 세운 거는 인정하고 굉장히 존중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당이 지금 107석, 그다음에 180석 이렇게 양강 구도 속에서 조직이 이제 가동될 거거든요. 과연 이제 당원 수라든가 당의 위원장 수라든가 이런 것들 비교하면 사실 개혁신당은 굉장히 좀 미미하죠. 그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이제 두 자릿수 지지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양쪽이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는 제3지대는 늘 없다는 게 항상 증명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3지대의 역할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3지대의 성공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가 결국은 이제 아까 당원 늘었다 했지 않습니까? 반사이익을 조금 봤을 겁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당원도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이 하루에 뭐 몇천 명씩 이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정 후보라든가 김문수 후보라든가 또는 한동훈 후보 이제 이런 분들이 경쟁하면서 당원 수가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당원 수가 조금 는 거 가지고 지금 반사이익으로 개혁신당에 가져간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섣부르다 그래 봅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준석 후보를 만나면서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준석 양자 구도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덕담입니까? 뭐 덕담의 성격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의 저 단일화를 둘러싼 원칙 없는 자중 질환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아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홍준표 시장의 인식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실제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나마 이제 당원들의 선택으로 이 혼란을 수습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습니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부 통합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윤석열의 그림자를 벗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일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서서 메시지를 내고 어쨌든 본인이 선거 구도의 중심에 들어오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호하게 지금 선을 못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그 대선에서 삼지대가 이렇게 확장됐던 그런 이 사례가 2017년도 선거입니다. 당시에 당선자가 거의 누가 봐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국민의힘의 표를 줘봐야 사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철수 후보도 한 22% 정도 얻었고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가 합쳐 13% 정도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양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찍어도 사표고 다른 후보를 찍어도 사표다. 그러면 차라리 그 어떤 미래를 보고 뭔가 보수 정치를 재편할 수 있는 그런 데 투자를 하자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보수 지지층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을 물론 이제 앞으로의 지지율 추이를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만 35% 선을 못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안 되는 선거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해서 보수 정치의 어떤 미래 가치나 혹은 미래에 남길 그런 씨앗이라도 이번 선거에서 키우자 이런 판단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 후보는 전략적으로 그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하고 가치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난 이 국민의힘 선거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해소가 안 돼 있고 계엄과 탄핵의 강도 못 건너고 있는데 심지어 부정선거 그 음모론에 여전히 빠져 있는데 그런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내세운 가치와 본인의 선명성, 미래라는 가치를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제 국민의힘은 어제 우리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대선 이제 운동이 시작됐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실상 민주당은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일찍 결정이 됐었죠, 후보가. 뭐 경선도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90%로 경선 치르고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경선 치르기 전,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던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과 지금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제 단 한 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그걸 직접 1대1로 비교해가지고 지지율 같은 거 보면 비교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22일이 남았습니다. 이 22일 동안 어떤 드라마나 또 어떤 사고나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어제 후보 결정되고 오늘 대선 시작된 첫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려 있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내부 통합이 안 돼 있다고 조금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우리가 후보 정해졌지 않습니까? 내부 통합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어디가 이익입니까? 민주당이 이익이죠. 이재명 후보가 그걸 바라는 바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갈등을 자꾸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희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갈등을 응원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됐고 이제 빅텐트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면 국민의힘의 빅텐트와 단일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조금 보완 말씀드릴게요. 후보는 5월 1일 날 결정됐는데 그걸 흔들어가지고 4.4 5입 개헌 같은 후보 날치기를 하려다가 그게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치열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쌍권 지도부나 그 당의 주류인 친윤들이 정당 정치의 원칙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다가 그게 실패로 돌아간 거일 뿐이에요.
저는 국민의힘이 전열 정비해서 내부 통합도 이루고 선거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으니까. 지금 제가 내부 통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관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한동훈 후보가 선거에 안 나서고 있잖아요. 예. 자, 이런 가운데 뭐 대선 시기에는 흘러갔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고요.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저희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법원발 속보인데요. 대법원장 청문회가 사실 모레 14일에 예고가 돼 있었는데 불출석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법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 출석 곤란하다는 점 밝힌 것을 지금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갔습니다. 네, 모레 원래는 대법원장이 지금 출석을 했어야 되는 건데 불출석을 사유를 밝혔네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바람직하죠.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은 이제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인데 행정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국회에서 대통령 하는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에서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법부의 수장을 저렇게 불러서 이제 국회에서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이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이제 판결이 안 나왔다고 해서 저렇게 대법원장을 부르면 앞으로 있을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모든 재판은요, 전부 다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상대 정당이 무조건 국회에서 불러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렇게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게 되면요, 다른 재판부가 전부 다 겁을 먹습니다. 총을 한 자로 가진 사람이 수천 명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 실제로 총을 쏘고 그 사람 쓰러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빈 총이어도 총구만 겨누면 수천 명이 동시에 엎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본보기 삼아가지고 저렇게 대법원장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례다.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더 거세게 이어갈까요? 어느 정도 예정됐던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이제 청문회에 출석하게 되면 그게 이제 선례가 돼서 이후에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삼권 분립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리인데, 그 뭐 대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리라고 보고요.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26일로 지금 예정돼 있는 이 법관 대표자 회의입니다. 법원 내에서도 이번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너무 이례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나올 만큼의 그런 지나치게 서둘러서 졸속 재판 논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임시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리는 건데, 지금 법원 내부 게시판에도 잇따라 법관들이 실명으로 대법원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글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과연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혹은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이게 아마 더 주목되는 바고, 저는 뭐 청문회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청문회는 성립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법관을 상대로 임의동행장이나 이런 거를 발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26일 날 예정돼 있는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지를 좀 주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총사령탑이 교체가 됐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새로 인선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자리에 30대 가장 젊은 초선 의원인 김용태 위원장이 당권을 잡게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도 많지만 약점도 있죠. 좀 나이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면도 있는데, 김용태 의원은 이제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35이고요. 제가 35일 때 국회에서 보좌관을 했는데 35세, 34세 국회의원이 되고 35세에서 당대표 역할을 하니까 굉장한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게 중수청을 커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은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계엄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거고요. 또 수도권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호소력이 있는 거고, 35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의 요건에 가장 알맞는 알맞는 의원을 당의 간판으로 내세워서 지금 중수청의 소관령이 아니겠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김용태 의원이 이준석 후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옛날에 그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를 하던 시절 김용태 의원이 그때 당시에 최고위원이었었어요. 서로 손바닥에 맞춰왔었죠. 그리고 천하용인이라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자가 이제 김용태 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준석 후보와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나중에 단일화가 어떤 필요한 결정적인 상황 오게 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이 뭐 친 김문수계는 아니지만 또 지난 10일 새벽에 비대위 회의에서 유일하게 후보 교체에 반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 교체를 반대했었고, 이제 당의 이제 어떤 정당한 절차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냈었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내고 손을 들어준 김용태 후보를 당의 간판을 내세우게 되면 본인과 코드도 맞는 거지요. 전체 선대위를 구성하고 선대위 당연직으로 지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대위를 꾸릴 때 방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겠다. 그것도 같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 김용태 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대선용이다. 대선용 인선이고, 김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의 발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해석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둘과의 관계로 봤을 때 어떻게 앞으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망하세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 친화력이 있는 거하고 또 단일화라는 그런 원칙적인 결정을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이제 국민의힘의 바람이거나 기대일 수는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준석 후보하고 좀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개인적인 친소 관계하고 지금 이 대사를 앞두고서 단일화 같은 중대 정치적 결정을 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김용태 의원이 상대적으로 이제 젊고 개혁적이고 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선거에서 좀 활용하겠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조금 약간 노쇠한 모습, 게다가 후보도 좀 연세가 있으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이미지의 얼굴을 내세우고 싶다. 뭐 이런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선거 때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상 시기에 비대위원장, 그것도 선출된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그 후보에 의해서 임명된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거에 얼굴로 내세우지만 과연 이제 김용태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내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특히 국민의힘의 TK, 그다음에 친윤 이런 기득권 세력들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약간 역할 분담식으로 후보는 통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용태 그 의원은 혁신을 얘기하고, 또 계엄 탄핵의 강을 건너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이런 걸 얘기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원하겠다는 건데, 근데 선거에서 중요한 건 후보죠. 김문수 후보가 색깔이 엷으면 모르겠는데 색깔이 짙은 분이에요. 저분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는 일어나서 사과하라는데 앉아있어서 대통령 후보가 된 거고 본인 스스로도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전광훈 목사하고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을 같이 만들었고, 광화문 집회에서 그동안 좀 극우적이라는 그런 발언까지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후보가 나서서 지난 본인의 언행과 정치적 궤적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런 설득을 하지 않고, 그거를 그 의원들 중에 젊은 사람 내세워가지고 대체하겠다. 그 전략이 유권자들이 쉽게 설득당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 후보는 본인이 가진 강점은 강조를 하고 약점은요,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메우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이제 극좌 언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제 미군 같은 경우 점령군이라 얘기한 적도 있고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선대 김일성, 김정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본인은 어떻게 메우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뭡니까? 갑자기 중도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윤여준 전 보수에서 활동하셨던 책사를 영입하기도 하고 보수 인사를 많이 지금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요, 각각 자기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인선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김용태 후보를 비대위원장 얼굴 내세우는 거는 밖에서 구우지 않고 우리가 키워서 만들었다면서 더 오히려 나은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아까 김문수 후보를 약간 노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DJ 후보가 그때 대선 출마할 때는요, 김문수 후보보다 나이가 많을 때 출마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경륜이 있고 검증된 후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좀 다르게 쓰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여일 안에 당의 쇄신이 체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관련해서 발언 듣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수 정치에서 배제되거나 상처받고 떠난 세력들, 뿌리가 달랐어도 같은 상식,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잘못을 했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크게 연대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매우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젊은 리더십으로 놀랄 정도로 빠르게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 김용태 의원은 참신한 분이고 굉장히 젊은 거의 최연소에 가까운 국회의원이고 때문에 이제 저분이 그 기존의 국민의힘의 리더십과는 다른 그런 어떤 지향과 그런 면모를 보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을 바꿀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좀 글쎄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국민의힘의 지금 상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엊그저께까지 김문수 후보를 막 조롱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그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본인이 했던 약속도 배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원 투표 결론이 나니까 또 뭐 당이 이렇게 통합되고 선거 체제를 갖췄다는 걸 찬양하는 이게 조변석계하는 정당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당의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 사실상 이걸 추진했던 분들이 하나의 세력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개인이거나 몇몇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과연 그분들이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를 꿈꿔왔던 이제 그분들의 그런 어떤 이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보기 그거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의원들은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의 당권에 욕심을 가지고서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관측이 사실 무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2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당을 떠난 세력까지 포괄해가지고 이걸 바꾸겠다. 글쎄요, 뭐 의혹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인정하고 또 김용태 의원이 평소에도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 젊은 의원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나타나기에는 제가 보기 쉽지 않다. 당장에 한동훈 후보를 설득을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외연 확장이며 당내 통합이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반성, 사과를 강조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 아닐 겁니다. 아마 이제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 속에서 아마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김용태 이제 위원장이 어떻게 당을 끌고 가겠다, 선대위를 어떻게 끌겠다라는 이제 그런 교감이 있었던 거고, 거기서 어느 정도 공간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지 전혀 어떤 소통이나 교감 없이 저렇게 갑자기 발언하지 않았을 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기류가 또는 선거에 임하는 어떤 우리 예를 들면 친윤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의 입장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발언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뭐 조변 섞여한다 하면서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고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2018년에 강서구 PC방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조현병 환자가 이제 그 살인했는데 거기서 감형에는 판결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기 조카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감형을 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또 감형을 요구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자 본인이 항상 말이 앞과 뒤가 다르다. 그리고 어떤 경제인 단체들과 만났을 때도 이제 주 52시간제 예외하는 거 일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했다가 나중에 민노총 만나고 다니까 그 다음날 또 입장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내는 공약이라든가 약속들이 과연 실제 실현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계획은 숨겨두고 있으면서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렇게 달콤한 말을 한 게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아마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또 방송 토론을 통해서 여러 번 검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을 하면서 큰절을 했잖아요. 보다 넓게 품지 못했던 점을 사과드린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덕수 전 총리 추대에 적극 나섰던 의원 30여 명이 불참했다면서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제 이것도 결국은 그 시간 문제예요. 이제 하루 지났습니다. 하루 지나다 보니까 좀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연인 사이도 부부 사이도 그게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뚝딱 그게 치유가 됩니까? 그러지 않죠.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또 이제 대선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 거니까 대선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시 조인하는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이슈에 따라서 또 의총을 또 추가로 열 수도 있는 겁니다.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밝힌다 그러면 아마 다 품는 그런 형식이 될 거다. 근데 이제 딱 하루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너무 그렇게 지금 되겠느냐 우려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선대위 면면을 보면은 공동 선대위원장 7명 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포함되어 있는데 마찰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고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좀 잘 봉합하고 화학적으로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 말 그대로 봉합이죠. 이제 통합이 아닙니다. 감정의 앙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 지난 여름에 했던 일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도 기억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를 박탈하면서까지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책임을 안 집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또 그 기득권 아래 우산 아래에 있는 그런 세력들의 그런 이 집단적인 이해관계가 여전히 관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후보가 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봉합을 해서라도 가려고 할 텐데 이게 봉합이 화학적 결합으로 승화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물러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렇게 물러나지 않고 공동선대위원장 하고 있는데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불참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분이 43%의 득표를 했고 거기에 현역 의원들이 20명 가까이가 있어요. 그 현역 의원들 거의 다 지금 선대위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당협위원장 중에 나는 당협위원장도 던져버리겠다. 이러고 사퇴한 분도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만류했는데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노력하면은 통합이 될 거다. 그 사이에 선거 끝나죠. 22일밖에 안 남았는데 220일이 남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어떤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5월 1일 날 후보를 선출해 놓고도 이 열흘 가까이 자중질환을 자초했던 후과를 지금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바둑에서도 내가 먼저 살고 이제 상대를 잡으러 가는 건데 내가 살지도 못하는데 상대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가장 큰 걸림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거리 두기가 안 돼요. 그거 안 되면 그 국민들한테 뭘 가지고 무슨 명분을 가지고 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네. 저 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권선동 원내대표를 이제 같이 이제 그대로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 권선동 원내대표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내에서 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선거를 치르고 있죠? 바깥에 있는 가장 큰 선거, 5년에 한 번 있어야 되는 선거인데 지금 특별한 비대 상황에 의해서 3년 만에 치르됐지 않습니까? 이런 중차된 상황에서 당내 또 선거를 한다고요?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개파 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그럼 누가 좋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앞서 밝혔다시피 다 품고 가겠다, 통합하겠다고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본인 스스로 약속한 대로 물러난 거고요. 그렇다면 권성동 비대위원장 체제가 지금 출범한 지 상당히 안정화됐고 상당히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체제를 잘 활용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한동훈 후보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가장 이재명 후보가 잘 싸우셨다고 쭉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상황, 현재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은 2등으로 결국은 본인이 대선 주자가 되지 못했죠. 근데 본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젊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고 내년 보궐선거도 있고 광역단체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도와주지 않아서 만약에 선거에 떨어져서 선거에 져서 선거 어떤 책임 패배에 대한 책임이 한동훈 후보한테 다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를 한동훈 후보가 그걸 받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 영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요구하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본인도 여기서 발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아마 밑에 있는 20명의 의원들은 한동훈 후보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좀 한동훈 후보라든가 한덕수 후보를 찾아가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꼭 이번에 빅텐트에 합류시킨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덕수 전 총리는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어제 그 만남 자리에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얘기 자체가 이제 부드러운 거절의 의사였고요. 저분이 국민의힘에 남아서 이번 선거에 무슨 역할을 할 이유가 일단 없어졌고 저 당의 지도부만 믿고 어쨌든 본인도 굉장히 무리한 방식으로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려고 했다가 그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고 정당 정치를 해왔던 분이 아니에요. 그 정당 정치 문법에 익숙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무리를 했죠. 그래서 말로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고 했습니다만 어제 그 회동 자리에서 덕담한 게 최대치였을 거다. 그 이후에는 저분이 이제 선거 캠페인의 장에 별로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또 50년 동안 어쨌든 관료로서 정권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돌다리로 두들겨 보는 자세로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본인의 인생 역정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이제 약간 말년이신데 말년이 좀 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일을 선택해서 안 하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지금은 좀 뼈아픈 그런 그 심정이 좀 들 거고 글쎄요, 뭐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서 뭘 이루고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사 그게 분명히 있었다 하더라도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만남하고 자기는 승복한 걸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 한덕수 후보가 나선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힘의 선거에 무슨 큰 도움이 될까요? 그보다는 어쨌든 당내에 경선에 나섰던 다른 후보들을 통합하는 게 김문수 후보로서는 더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이제 정대철 헌정회장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합류 안 할 것 같다. 이제 이게 언론 보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통화는 사적인 대화인 거죠. 내가 지금 심정은 이래서 내가 이제 안 나가기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언론에 나오면서 합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도했는데 이거 확정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다든가 아니면 공식적인 입장을 냈다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합류는 아직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무임승차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무임승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돼서 결정됐냐면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만약 이번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아닌 한덕수 후보가 당원들 지지가 더 높았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 됐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표 차이가 근소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단일 후보가 됐다. 그래서 이건 무임승차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비록 좀 거칠고 또 심야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무임승차는 아니고 모든 절차를 다 거쳤고 당의 주인인 당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청빈하다, 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민주당이 전략을 바꿔서 윤석열 전 장관의 아바타 뭐 이런 식으로 톤을 바꿨습니다.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 김문수 후보가 그 양면을 다 갖고 있는 분이죠. 실제 저분이 청빈하다는 차원에서는 저분의 삶이 청빈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슨 뭐 축제를 했거나 투기를 했거나 이런 논란도 전혀 없는 분이고 그 점을 주목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나 저분의 과거 정치 행적 중에 전광훈 목사하고 일종의 극우적인 정치 행보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는 또 비판할 건 비판하는 거지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없던 생각을 새로 하거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없던 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후보 갈아 끼우기를 아까 이제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임의적으로 박탈해버리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다른 모든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면서 한덕수 후보 한 사람을 맞춤형 등록을 하고 그랬다가 한덕수 후보가 당원들에 의해서 거부된 거지 그게 어떻게 공정한 이 과정이고 한덕수 후보가 무임승차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정당 정치의 일반론 측면에서 누구라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그런 비판이 터져 나온 거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혹은 뭐 다른 야당들이 했던 비판이 특별한 게 아니고
정당 정치를 하는 그 관점에서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금도를 다 무너뜨리고 어긴 것에 대한 비판을 한 거지 저는 뭐 특별한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아까 청년도를 말씀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청년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경기도지사 시절에 청년도가 전국에 16위 거의 꼴찌 수준이었는데 도지사 시절에 이걸 1위를 끌어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거쳐간 곳은요 전부 다 소송과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시 시장 시절에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재판 도중에 몇 명이 돌아가셨습니까? 7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부 다 개발 인허가 관련된 건데 개발 인허가 관련돼서 왜 이렇게 이재명 후보만 거치게 되면 관련만 돼 있으면 이렇게 의혹이 많이 생기느냐? 전형적인 권력권 비리 의혹인 거죠. 이게 5개나 지금 재판이 얽혀 있다는 면에서 보면 저는 청렴도 면에서도 국민들이 아마 판단을 잘 해주시지 않을까. 토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상호 검증을 교차 거치면서 이런 부분이 집중 부각될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서 이 위증교상 소신 공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선까지는 어떤 재판도 받지 않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측면이 있고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신분 보장이 되거든요. 이 공직 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체포, 구금,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보 자격 박탈이 안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판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보다 상식적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파기환송심도 또 예정돼 있던 다른 재판도 연쇄적으로 좀 밀린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무슨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특혜를 주려고 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공세를 취하는데 그 뭐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그냥 저는 순리대로 상식대로 어쨌든 이 후보 등록이 돼서 공직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중에 공평한 선거운동이 보장이 돼야 돼. 선거운동의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재판에 불려다님으로 인해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 가져오는 어떤 그 시비 이런 것들을 법원도 없애고 차단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기한 거지 재판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때문에 마치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법원이 없애줬다 이런 식의 공세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대선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좀 불공정하죠.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해서 재판이 연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과거에 보면 예를 들면요, 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그분 같은 경우는요, 재판 치르는 도중에 선거를 치렀고요.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재판 결과가 7개월 뒤에 나와요. 그래서 당선이 무효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선되기 전에 치른 재판은 계속 진행한다. 그리고 결과는 당선되더라도 거기에 수용한다. 이런 대전제가 있었고 모든 공직자들이 선출직 공직자들 그런 적용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재명 후보만 거기서 예외가 되어야 되느냐? 그럼 굉장히 옳지 않은 거죠. 국민들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재명 법 따로 있고 국민법 따로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당선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재판이 진행된 게 있으면 그건 그대로 진행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선이 무효된다. 그 전제로 한 입법이거든요. 헌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위헌 소지가 굉장히 높고 이거는 통과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재명 후보 1국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제 그런 어떤 성과용으로 이런 입법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 최종 확정으로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로 최종 확정 전의 내용인데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2.1%로 그 지난 조사보다 5.5%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1.1%로 3.3% 상승을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오히려 조금 떨어졌네요. 1.2%포인트 하락해서 6.3%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후보가 정해진 이후에 또 어떻게 반영될 것으로 보십니까? 후보가 이제 정해졌으니 아마 이제 보수 쪽에서 결집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쪽도 물론 결집을 하겠죠. 이제 각각 양 진영이 결집을 하는 과정, 즉 지금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 후보들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대선이 이제 하루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한 며칠 지나게 되면 거기 경선에서 떨어졌던 그분들의 대선에 참여하고 그 지지자들도 입장을 바꾸게 되면서 아마 여론조사의 응답률도 높아지면서 지지율이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도 짧게 듣겠습니다. 뭐 선거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보수층도 일정하게 결집을 할 거예요. 다만 그 결집이 박빙의 상황으로까지 나가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부 통합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성향, 그동안의 정치적 궤적으로 봤을 때 중도층까지 과연 외연 확장을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이제 계엄, 내란 이에 대해서 후보 스스로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지 않고 치르는 대선입니다. 거기서 과연 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중도층의 민심을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제 막 선거를 시작하고 전열 정비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한계가 너무 뚜렷한 그런 선거를 치르고 있고 예. 게다가 이준석 후보라는 또 하나의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완주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에서 그 김문수 후보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박빙은 고사하고 2007년에 최다 표차가 났었거든요. 양당 후보 간에 거의 그때와 비슷한 그런 어떤 선거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를 찾아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서무시장에서 현장 연설을 했는데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 바로 우리 낙동강 전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이룩한 것이 바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 대구 경북 맞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구를, 경북을 생각하지요.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던 그 생각이 너무나 그립기도 하고 또 너무나 제 마음속에 아주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대구에서 경북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책가방 들고 정말 배고픈 채 공부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선문시장도 많이 좋아졌고 또 우리 대구도 많이 발전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대통령! 여러분, 경제를 살리려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필요하죠. 제가 그러면 힘차게 외칠 테니까 같이 해주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보자. 저쪽에 육교에 계시는 분들 들리죠?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대통령.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에서 민주당에 나온 사람도 경북 안동 사람이 그러는데 저는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경상북도에서 태어난 거는 틀림없는데 저는 거짓말을 못 시키고 꽉 막힌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로 거짓말 못 시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검사도 사칭하고 자기가 또 총각이라고 사칭하고 거짓말 아주 도사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참말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대통령! 저는 그동안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제가 경북고등학교 3학년 때 거짓말을 저는 못하게 했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그때는 데모를 좀 하다가 제가 주동자로 몰렸는데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잘못한 게 없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을 비판했는데 그것도 데모 좀 했는데 그것 갖고 제가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이 답답한 문수야 좀 거짓말이라도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위에다가 교육청에 보고해가 네 괜찮게 다 해줄게 그러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차라리 막 학교 쫓겨나더라도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김문수! 네.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 답답한 문수야 선생님 말 좀 들어라. 그런데 저는 선생님 말씀이라도 거짓말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가 제가 빡빡 우겼더니만은 그럼 니는 내일부터 학교 못 나온다 그래서 나는 학교 못 다니도 좋은데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이고 네 이제 입학시험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연락하노? 그래서 저는 뭐 대학교 안 가도 좋은데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학교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엄마부터 우리 뭐 집안의 삼촌부터 전부 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대 이거 왜 하노? 그래서 저는 뭐 걱정합니까? 사람이 거짓말 못 시킨다고 잘렸는데 무슨 걱정합니까? 이래가지고 있었더니만은 한 2주일쯤 그냥 완전히 낙담해서 학교도 못 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래도 좀 봐줘가지고 이제 한 번만 용서해준다. 그래가 학교 다시 돌아가서 어째 해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 그런데 서울대학교 입학하니까 또 우리 동네하고 전부 다 우리 동네는 대학교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7남매 있는데 7남매 중에 대학 간 사람 저 하나밖에 없고 전부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졸업한 저만 대학교 갔어요. 갔더니만은 대학교에서 또 하는 게 보니까 정치가 잘못되는데 내가 바른 소리 좀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야 김문수 니는 학교 오지 마라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절대로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나는 옳지 않은 길은 못 가겠습니다. 이랬더니만은 고마 학교에서 잘리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공장에 댕겼어요. 저 봉제 공장 미싱하는데 재단 보조하는데 이런 데도 댕기고 보일러 공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 7년 동안 공장 댕기다가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 또 3분하고 경기도 가서 또 도지사도 하고 이런데 우리 그때 구미에 김윤환 선배, 허주라 그러죠. 김윤환 선배가 저보고 김 의원 정치는 고향에서 해야지 객지에서 왜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대구에 공천 줄 테니까 가라 그러는데 나는 안 갑니다 이래가 안 왔더니만은 나중에 그분도 돌아가시고 대구에 지난번에 왔다가 떨어진 거 아시죠? 대구에서 떨어져서 근데 우리 여기 주호영 의원님 어디 가셔버렸나? 아 여기 오셨네. 아 나와보시죠. 야 주호영 의원은 그래도 열심히 잘해가 국회의원 6번 한 거 아시죠? 국회 부의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를 도와준다고 우리 선거대책위원장 하고 있는데 박수 좀 많이 보내주시오. 제가 떨어진 수성갑에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고 여기 대구 국회의원들 다 와 계십니다. 권영진 시장부터 다 와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감옥을 가더라도 저는 거짓말은 못 시키겠다. 도둑질은 못한다. 저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절대로 사람들 속이고 또 도둑질 이런 거는 나는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번에도 국회에서 저보고 뭐 그냥 국회의원들이 나와가 당신들이 내란이 아니냐 뭐 큰죄를 해라 그러는데 나는 죽어도 나는 학교에서 쫓겨가든 감옥 가든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는 거 이거 못한다. 그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만은 갑자기 지금 국민들이 야 대한민국에도 이런 인간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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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저를 지금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여러분 아시죠? 성이 뭡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성남시에 대장동이라는 조그마한 한 30만 평밖에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 개발하고 지금 감옥 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수사받다가 의문사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 김문수는 경기도에 그 사람보다는 적어도 한 30배 이상 많은 도시를 개발을 했어요. 광교 신도시, 판교의 테크노밸리, 그리고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 그리고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파주의 또 산업단지부터 저 파주 지금 운정 지금 신도시부터 모든 개발을 그 사람보다 수십 배 개발하고도 김문수는 또 김문수 측근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수사받거나 조사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대통령 저한테 제가 이래도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할 때는 대한민국 일자리 절반 이상을 전부 경기도에서 만들었어요. 그 기업도 유치하고 이랬더만 대구 사람들이 제가 여기 대구 국회의원 나오니까 대구에서 하는 말씀들이 니는 대구에 해놓은 게 뭐 있노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왜 경기도만 발전시키고 대구는 하나도 안 해놓노 이러시는데
제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젊은 청년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 거라고 믿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선문시장부터 전국의 모든 시장이 잘 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서민들 민생이 넉넉하고 훈훈하게 되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 좋은 기업이 전부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또 연구소도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경기도에 많은 세계적인 연구소 에디슨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게 있어요. G 그런 연구소 같은 거 세계 최고 연구소를 우리 대한민국에 다 만들고 또 이런 걸 도와줘가지고 우리 공부 많이 한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소의 연구원이 돼서 세계 사람들이 바라는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명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밀어주는 과학기술 대통령 하겠습니다.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침체 아주 저성장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을 못하고 어려운 상태에 빠진 거 맞죠? 이렇게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내는 확실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지금 미국하고 뭐 어렵다 이러는데 미국에 물어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민주당,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가장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물어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이신지 김신지 물어보십시오. 단연코 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선되자마자 확실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뭐 약간 뻥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며칠 있다가 뉴스 보시면 제가 뻥인지 아닌지 알 겁니다. 미국의 국회의원이나 또 백악관이나 미국의 군인들, 우리나라의 평화가 유지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미군이 여기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최하는 28,000명 이상 미군이 와 있는데 이 미군들이 전부 대한민국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그 축입니다. 우리 이 아시아 지역의 축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평화를 지키고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가 어렵다,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말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 코빼기도 못 보는 거 아니냐? 지금은 선문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 되고 나면 저것도 빠이빠이 코빼기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래 보시죠. 저는 도지사 할 때도 되자마자부터 택시 운전사를 했습니다. 기사를. 택시 기사를 해가지고 대구서도 며칠 했어요. 대구서도 며칠 했지만은 경기도 곳곳부터 서울시고 여기 대구부터 다 다니면서 저는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낮은 곳으로 뜨겁게 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여러분, 제가 지금 그래도 국회의원 3분하고 도지사 2분하고 장관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그래도 사람들 그럽니다. 저 사람이 아주 산꼭대기에 뭐 서민주택에 살지만 뒤에 숨겨놓은 빌딩이 있을 거다. 또 어디 땅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빌딩도 있고 땅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당신은 남들이 다 하는데 왜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연금도 하나도 없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제 아내가 저보고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때 누가 돈 준다 그럴 때 받지 왜 안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정말 깨끗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여러분들 대통령이 됐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갑자기 되고 나면 확 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눈물을 닦아드리고 함께 웃고 우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웃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대한 대통령,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분은 비명에 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모님도 영부인이시죠. 유경수 여사님도 비명에 가셨습니다. 그분의 따님도 감옥에 가셨다가 나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달성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구 경북의 위대한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가르치신 우리 조상들의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이런 호국의 정신, 이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반드시 대구 경북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서민 대통령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대통령! 예, 우리 대구 경북이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낼 마지막 낙동강 전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주실 것이지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민주당 독재, 국회에서 탄핵을 몇십 번 하고 우리나라
모든 지금 언론을 다 잡고 있고 재판까지 다 간섭하고 있는 이런 독재, 민주당 독재를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이겨내실 수 있죠. 여러분 다 같이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뭉치자로 하고요. 두 번째는 싸우자. 세 번째는 이기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김문수 후보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형사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 청사를 오가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계엄을 2번, 3번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포토라인은 지나갔는데 아무런 말을 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까지 차를 타고 왔고 그 이후엔 차에서 내려 걸어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계엄 사태 이후 언론 노출을 피했던 만큼 취재진이 질문할 수 있는 첫 기회였는데 윤 전 대통령은 여러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을 때, 오후 재판을 위해 다시 법정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재판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떨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재판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계엄 당시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으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오상배 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4차례 통화 가운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한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측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내용을 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 대위의 증언은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화기가 스피커폰이 아닌 상태에서 오 대위가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휴대전화의 방향이나 자세, 거리 같은 걸 확인했고 이동 중인 차 안에서 모두 다 들었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묻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통화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통화만 기억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는데 당시 중위였던 오 대위는 육군 중위가 대통령의 통화를 듣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오 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은 예상보다 길어져서 오후 5시 반쯤 마무리됐고요. 예정됐던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의 증인신문, 검찰 측의 주신문만 진행하고 다음 길에 반대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당초 재판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오래 걸릴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조금 빨라질 수 있다고요? 네, 오늘 재판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재판부가 추가 기일 지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안에 심리를 종결하려면 어느 정도 기일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당초엔 12월까지 기일이 잡혀서 결론이 올해를 넘기게 됐다는 전망이 많았죠. 오늘 재판부 발언을 보면 적어도 공판 기일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조사 일시를 오는 14일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한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는 대가로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모레 소환에 실제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선 전 이 후보의 법정 출석 의무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인 이 후보가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정식 등록함에 따라 재판 날짜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은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 두 차례 공판 기일이 진행된 후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꾼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만큼 추후 공판 기일은 6.3 조기 대선 이후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각각 다음 달 18일과 24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등을 근거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법원도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이 후보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5건.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대선까지 법정 출석 의무가 모두 사라지면서 이 후보는 대선 가도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던 법원 출석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조금 전에 마쳤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소환조사 임박했다고 알려졌는데 아직도 정치 공세라고 보세요? 비상계엄본부 사과하셨나요? 네,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귀가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법원이 오늘 지하주차장 출입을 불허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 출석을 했었고요. 앞서서 들어갈 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온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는데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곽근 변호사가 앞서 취재진에게 재판을 마치고 답하겠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가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은 김 씨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김 씨가 수행비서가 결제한 사실을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지사였던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인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식사 모임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김 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다른 사적 용무에 여러 차례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식사 모임의 결제 내역을 보면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 앞에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하고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후보 지원을 위한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YTN 유선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첫 무역 담판을 마치고 서로에게 부과했던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 중 24%에 달하는 관세는 90일 유예 조건을 달면서 추가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미중 첫 무역 협상 결과 전해주시죠. 네,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첫 관세 담판에 나섰던 미중 양국. 협상 장소였던 제3국 스위스의 오전 시간에 맞춰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매겼던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매겼던 보복 관세 125% 가운데 10%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똑같이 115%포인트씩 관세를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실무 준비를 거쳐 5월 14일 이틀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2일 미국이 처음 매긴 상호 관세와 중국의 반격 관세 34% 가운데 24%는 90일 동안 유예 조건을 달았는데요. 곧 90일 동안 구체적인 추가 협상을 예고한 셈입니다. 양국은 세계 경제에 대한 쌍방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협상 기구도 설립합니다. 협상 대표는 이번 첫 담판에 나섰던 인물들입니다. 미국 대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 중국 측은 경제 실세 허리펑 부총리만 명시했습니다. 협상은 미국과 중국 또는 양측이 합의한 제3국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이번 달 초 24%나 큰 폭으로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미국 관세 인상 여파와 함께 황금 연휴에 조업 일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128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8%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황금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조업 일수는 닷새로 지난해보다 1.5일 짧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을 비교해보면 1% 감소에 그칩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 관세로 인한 수출 여파가 수치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미 수출은 30.4% 급감하며 전체 수출 감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베트남, 유럽연합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도 쪼그라들었습니다. 10개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서는 반도체만 유일하게 14% 증가했고 나머지 9개 품목은 모두 부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승용차 수출은 23.2%나 줄었고 설강 제품과 자동차 부품 수출도 각각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관세 부과 전에 미리 앞당겨 수출한 영향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 때문에 좀 수출이 잠시 주춤하거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 수출은 월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이달 말까지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는데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비상겸 사태를 이겨낸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출정식을 열고 본격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와 동탄, 화성, 대전도 방문해 추격의 경제를 넘어 선도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 비전도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광화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던 곳인 만큼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입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출정식 무대에 오른 이 후보는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 보수의 문제란 없다며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포부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선도 경제를 만들어갈 대표적인 도시, 판교와 동탄, 대전을 이른바 K 이니셔티브 벨트로 묶어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판교에선 IT 개발자들을 만나 발전도 중요하지만 결과와 혜택을 모두 함께 누려야 한다며 노동 환경 등 현안을 논의했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 참 논쟁이 많아요. 노동 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노동 강도의 문제도 그렇고 적정한 보수가 과연 주어지는지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동탄과 대전에선 각각 반도체와 과학기술 등을 주제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슷한 주제, 테마를 가진 여러 도시를 연결해 하나의 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유세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책 경쟁을 강조하는 이 후보가 각 지역에서 낼 정책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아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후보 단일화로 불거진 갈등은 있자며 통합형 선대위 구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새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향한 곳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을 둘러본 김 후보는 땀 흘려 일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김 후보는 또 당 차원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닻을 올리면서 자유통일 기치를 띄웠습니다. 진짜 진보는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거라며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는 수위 높은 발언으로 민주당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엔 대전 현충원과 대구 서문시장을 찍으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는데 당 내부적으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시도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선대위의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단일화를 주도하거나 찬성했던 인사도 두루 등용해 통합을 부각했고, 당을 이끌 사령탑엔 당내 최연소 의원이자 개파색이 옅은 김용태 의원을 앉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내걸며 계엄 사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의 등판이 일단 당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란 평가도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건 민심과 표심일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약점으로도 꼽히는 강성 보수 색채를 희석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잠시 뒤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집중 유세를 진행합니다. 자신을 뽑아야 양당 간 정권 교환이 아닌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홍성 기자. 네, 서울 청계광장입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개혁신당 중앙선대위는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이곳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의 첫 집중유세이자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중심으로 일대는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오렌지색 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출정식 장소를 이곳 광화문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블루 칼라부터 화이트 칼라까지 빠짐없이 챙기겠다는 이준석 후보의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화학공장을 찾아 제조업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의 마지막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많은 광화문에서 회사원들을 만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접근성이 뛰어나고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권자를 만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집중유세에선 천하람 원내대표 등 선대위원장들의 찬조 연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녁 8시쯤부터는 이 후보가 30분가량 직접 연설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내일부터는 1박 2일 일정으로 경상도 지역을 돌며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첫날은 동성로 등 대구에서, 이튿날은 서면 등 부산을 돌며 선거 유세를 할 계획입니다. 경북대와 부산대 등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점심을 함께하는 학식 먹자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도 나섭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주말에도 각각 대전, 충청과 전라 지역을 돌며 지역 민심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미래를 여는 선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성 양당과는 차별화된 정책과 유세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대선 후보자들은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면서 본격 정책 경쟁이 시작을 알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를 최우선에 뒀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예산은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려 3강으로까지 도약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이제 조정이죠. 조정, 지원. 그런 역할인데 일단은 지원이 중요하겠고. 내란 종식 분야에선 국방 문민화와 대법관 증원 등 강도 높은 개혁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소 분리에 더해 징계수단에 파면을 넣겠다며 고강도 규제책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1호 공약은 경제에 방점을 찍었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주 52시간 제도를 재정비해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고 인공지능 산업 투자와 생태계 조성은 2호 공약에 배치했는데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 밖에 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는 공급 정책과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꼽히는 GTX를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빼기란 이름을 붙인 정부 조직 개편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정부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 전략, 사회부총리를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정부 효율화와 함께 제3당 후보로서 협치의 기반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입니다. 양당 구조에 두 개의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입니다.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도 약속한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시행 등 청년층에 특화된 공약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원외에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증세를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내걸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은 각 당의 색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념적 지표라는 분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진영 갈등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이지만 건전한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거리 유세전만큼이나 상호 공방전도 격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내란 정권 장관 출신 극우 후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아닌 청렴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임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그릇된 권력욕이 대한민국을 파괴할 뻔한 위험한 상황을 모두 지켜본 만큼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 대통합의 날개를 펼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국민의 삶을 바라보고 저들이 과거를 지키려 할 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봅시다. 또 김문수 후보를 향해 후보 바꿔치기 막장극을 연출한 내란 정권의 장관 출신 극우 후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당내 배포한 유세 전략에서도 김문수를 뽑는 것은 전광훈을 뽑는 것, 김문수는 전광훈 아바타라며 집중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제2, 제3의 내란을 시도할 것입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도둑질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의혹 재판 등을 거론하며 지금 필요한 지도자는 청렴한, 깨끗한, 비전 있는 지도자라고 맞섰습니다. 이 후보가 입법 독재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완전 장악을 하려 한다며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 공세를 질타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이나 내란 특별재판소 창설 요구 등에는 나치, 히틀러에 빗대 맹비난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부부 경기지사 8년 했는데 또 공직생활 30년 했는데 이런 법카 유용 문제 또 부인의 문제 있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대법관 청문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왜 이렇게 검찰하고 법원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지 이거는 본인의 과거 이력에 대한 본인의 피해의식에 대한 그냥 입장 발표인 것 같은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상대 후보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여론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TV 토론이 시작되고 오는 29일부터는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주요 선거 일정은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후보 7명의 공식 선거운동은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22일간 이어집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거리 유세와 광고, 전화와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유세 차량도 이 기간부터 허용되는데 단 마이크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선거 벽보도 전국에 지정된 8만여 곳에 부착되고 선거 공보도 유권자에게 발송됩니다. TV토론은 오는 18일 경제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27일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립니다. 원내 5석 이상 의석을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가 초청 대상으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투표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원양 항해 중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선상투표는 26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됩니다.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본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헌정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인 만큼 정부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부는 또 대통령 권리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적극 투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나 위협을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 7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수보 관계자는 이 후보에 대한 협박글 7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이 가운데 한 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전직 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러시아 측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아직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내용이 확인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를 해제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경호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한 전 총리의 자택 앞에 24시간 경비 인력이 배치됐는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경비나 경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을 빚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에 공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55분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여부나 대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3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와 귀가할 때도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 없이 바로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오성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 해지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도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 대위는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건너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이 전 사령관이 국회에 사람이 많아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조사 일시를 오는 14일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실제로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건희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는 1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응답이 돌아오지 않자 날짜를 특정해 정식 소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는 14일 김 여사가 검찰이 요구한 대로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고 아직 검찰에 의사를 전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김 여사 측이 관련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조사에 곧바로 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조사가 불발되면 날짜를 다시 지정해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가운데 비슷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강제 수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수사팀은 최근 검사 2명을 파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한 만큼 조만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공천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정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내일 서울이 한낮에 25도, 대전이 26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부 서해안과 영동 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옷차림이 얇아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자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에 예민한 분들은 피부 발진이나 물집, 가려움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먼저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또 외출 시에는 긴 소매나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은데요. 무엇보다 평소에 피부 보습에 신경을 쓰고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수요일인 모레까지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스승의 날인 목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와 남해안 또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